2026년 1월 25일 일요일 베이징의 밤은 기묘한 정막과 뒤섞인 공포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세계의 이목이 집중된 가운데 중국의 심장부에서는 믿기 힘든 소식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으며 그 중심에는 장유샤와 류전리라는 두 거물급 군사 지도자의 몰락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현재 베이징 거리에는 정체불명의 군용 차량들이 대거 진입하고 있다는 목격담이 잇따르고 있으며 이 부대들이 시진핑의 명령을 따르는 세력인지 아니면 또 다른 거대한 흐름의 일부인지에 대해 전 세계 정보기관들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일부 영상 자료에 따르면 장유샤의 저택 대문은 정체 모를 특무 요원들에 의해 엄격히 봉쇄되었으며 군 내부에서도 심상치 않은 이상 징후들이 포착되고 있습니다. 중국 전역을 뒤흔들고 있는 이 사건은 과거 태평천국의 천경사변이나 마오쩌둥 시대의 인표 사건에 비견될 만큼 거대한 정치적 폭풍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베이징으로 진입하는 수많은 군용 차량 행렬은 현재 중국 지도부가 느끼는 극도의 불안감을 대변합니다. 일각에서는 시진핑이 자신의 안전을 보장받기 위해 전국의 부대를 베이징으로 불러들여 근왕병 역할을 맡기려 한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장유샤와 류전리의 하급 부대나 잔존 세력이 갑작스러운 봉기나 정변을 일으킬 것을 두려워한 나머지 선제적으로 군력을 집중시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마치 동한 말기 궁중 정변과 환관들의 권력 다툼 속에서 동탁이 군대를 이끌고 낙양으로 진입해 왕조의 몰락을 가속화했던 역사적 장면을 떠올리게 합니다. 만약 시진핑이 소집한 이 군대들이 각기 다른 속내를 품고 있다면 베이징은 통제 불능의 혼란에 빠져들 것이며 이는 공산당 체제 붕괴의 서막이 될 수도 있습니다. 현재 해방군 내부의 장교들과 장령들은 그야말로 사면초가의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시진핑은 칼자루를 쥐고 총자루를 통제하기 위해 특무 조직을 동원하여 장군들을 감시하고 있습니다. 모든 장성들의 휴대폰과 컴퓨터 등 통신 장비가 압수되었으며 그들의 일거수일투족은 어둠 속의 눈들에 의해 낱낱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특히 장유샤와 류전리 같은 최고 위직 인사들 곁에도 이미 수많은 감시자가 배치되어 있었음이 드러났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군 지배층은 순순히 포박당할 것인지 아니면 마지막 남은 힘을 모아 반격에 나설 것인지 역사적인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중앙군사위원회 위원 7명 중 5명이 이미 사라졌거나 위태로운 상태에 놓인 지금 시진핑은 사실상 고립무원의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그가 여전히 타이완 침공을 운운하며 허세를 부리고 있지만 진실은 그 누구도 믿지 않는 공허한 외침일 뿐입니다. 군보를 통해 발표된 장유샤와 류전리의 5대 죄명은 이번 사건의 본질이 부패 척결이 아닌 명백한 정치적 숙청임을 시사합니다. 공식 발표에 따르면 그들은 당 중앙의 신뢰를 배신하고 군사위원회 주석 책임제를 파괴했으며 군에 대한 당의 절대적 영도를 흔들었다는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경제적 비리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는 단 하나도 제시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언급한 부패라는 단어 앞에는 항상 정치적이라는 수식어가 붙어 있으며 이는 곧 그들이 시진핑의 일인 독재 체제에 순응하지 않았음을 의미합니다. 오히려 군사위원회 주석 책임제를 파괴한 장본인은 책임은 회피하고 권력만을 탐하며 모든 장성들을 잠재적 범죄자로 몰아세운 시진핑 자신이라는 비판이 군 내부에서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장유샤는 단순한 장군이 아닙니다. 그의 아버지는 개국 공신인 장종신 상장이며 본인 역시 베트남 전쟁에 참전해 공을 세운 군의 원로이자 살아있는 신화와 같은 존재입니다. 소대장에서 시작해 군단장을 거쳐 군사위원회 부주석에 이르기까지 수십 년간 군에서 다져온 그의 영향력은 뿌리 깊고 광범위합니다. 반면 그를 제거하려는 세력들은 실전 경험도 없이 오직 충성심 하나로 발탁된 이들입니다. 이러한 배경 때문에 이번 숙청은 군의 뿌리를 송두리째 흔드는 위험한 도박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장유샤와 류전리를 따르던 수많은 부하 장령들은 이제 자신들의 차례가 올 것임을 직감하고 있습니다. 공포가 군 전체를 뒤덮고 있는 지금 누군가는 70년 넘게 이어져 온 노예화된 침묵을 깨고 자유를 위해 혹은 생존을 위해 방아쇠를 당길 준비를 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역사는 반복됩니다. 1976년 쌓인 방이 무너지고 문혁의 광기가 끝났을 때 예전의 노장군들이 결단력을 발휘해 국가를 구했던 것처럼 지금의 중국군 장령들에게도
동일한 역사의 과제가 주어졌습니다. 시진핑과 차이치 등이 주도하는 특무 통치는 군인들에게 서로를 고발하고 감시하게 만드는 인간 사냥터로 전장터를 변질시켰습니다. 화장실에 갈 때조차 감시자가 붙는 이 굴욕적인 상황 속에서 군의 자존심은 바닥으로 추락했습니다. 이제 베이징을 향해 달리는 전차 바퀴 소리는 시진핑의 권력을 수호하는 행진곡이 될지 아니면 새로운 시대를 여는 장송곡이 될지 전 세계가 숨을 죽이고 지켜보고 있습니다. 정치적 생태계를 파괴하고 국가와 군대에 악영향을 끼쳤다는 그들의 죄명은 결국 거울에 비친 시진핑 자신의 모습이며 이 모순된 현실이 바로 2026년 중국이 마주한 잔인한 진실입니다. 이러한 진실 뒤에는 공포라는 이름의 정교한 통제 시스템이 작동하고 있습니다. 시진핑 지도부는 현재 군대라는 거대한 조직을 장악하기 위해 칼자루를 든 특무 조직을 총자루를 든 장군들의 목전까지 전진시켰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감시를 넘어선 영혼의 구속에 가깝습니다. 베이징의 고위 장성들 사이에서는 이미 모든 디지털 소통이 차단되었습니다. 스마트폰과 컴퓨터, 그리고 일체의 통신 장비가 압수된 자리는 차가운 침묵과 서로를 불신하는 눈초리만이 채우고 있습니다. 특무 요원들은 어둠 속에 숨어 있고 장군들은 밝은 조명 아래 노출되어 있습니다. 이들은 공안과 구간, 그리고 정법위원회로 연결되는 촘촘한 그물망을 통해 장유샤와 류절리 같은 최고 위급 인사들의 침실 문 앞까지 감시의 눈길을 보냈습니다. 이러한 통제 방식은 과거 연안 정풍 운동 시절부터 내려온 공산당의 고전적인 수법인 인정인 전술의 부활입니다. 사람과 사람이 서로를 감시하게 만드는 이 잔인한 기술은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신뢰조차 권력 유지의 도구로 소모하게 만듭니다. 2026년의 해방군 내부는 이제 동료가 동료를 고발하고 부하가 상관의 일거수일투족을 기록해야만 생존할 수 있는 거대한 감옥으로 변모했습니다. A가 B를 감시하고 B가 C를 감시하며 다시 C가 A를 감시하는 이 순환 구조 속에서 그 누구도 반란이나 정변을 모의할 여유를 갖지 못합니다. 화장실을 가거나 복도를 걷는 짧은 순간에도 누군가의 시선이 등에 꽂히는 공포는 인간의 정신을 서서히 파괴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극한의 압박은 역설적으로 가장 위험한 반작용을 불러일으키기도 합니다. 궁지에 몰린 쥐가 고양이를 문다는 말처럼 자유와 생존을 동시에 박해받는 장령들에게 남은 선택지는 그리 많지 않습니다. 순순히 포박당해 어둠 속으로 사라질 것인가, 아니면 마지막 불꽃을 태우며 자유를 향한 반격에 나설 것인가라는 근본적인 질문이 그들의 머릿속을 맴돌고 있습니다. 시진핑은 과거 육사 사태 이후 행해졌던 인인과관, 즉 모든 사람이 자신의 사상을 검증받고 타인을 고발해야 했던 공포 정치를 재현하려 합니다. 모든 장교에게 자술서를 쓰게 하고 결백을 증명하게 하며 서로의 치부를 드러내게 만드는 이 과정은 군대의 사기를 꺾고 오직 맹목적인 복종만을 강요합니다. 이러한 베이징의 혼란스러운 상황은 동한 말기 삼국시대의 서막을 열었던 비극적인 역사와 놀라울 정도로 닮아 있습니다. 당시 동한 왕조는 환관들과 대장군들 사이의 피비린내, 나는 권력 투쟁으로 얼룩져 있었습니다. 황제의 총애를 받던 십상시라는 환관 집단은 오늘날 시진핑의 특무 조직과 같은 역할을 하며 조정을 장악했습니다. 당시 군권을 쥐고 있던 대장군 하진은 오늘날의 장유샤와 유사한 위치에 있었습니다. 하진은 환관들을 제거하려 했으나 오히려 그들의 비열한 술책에 속아 성안으로 유인당한 뒤 암살당했습니다. 대장군이 살해되자 조정은 걷잡을 수 없는 대혼란에 빠졌고 이 혼란을 수습한다는 명분으로 서량의 군벌 동탁이 20만 대군을 이끌고 낙양으로 진입했습니다. 지금 베이징으로 향하고 있는 정체불명의 군용 차량들은 바로 그 동탁의 군대를 연상시킵니다. 시진핑이 자신의 안위를 지키기 위해 전국의 부대를 베이징으로 불러들이는 근황의 조치를 취했다면 그것은 스스로 동탁을 불러들이는 자멸의 악수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소집된 부대의 장군들이 시진핑에게 충성하기보다는 각자의 야욕을 품거나 혹은 숙청당한 선배 장성들의 복수를 꿈꾼다면 베이징은 새로운 군벌할 거의 각축장이 될 것입니다. 시진핑은 자신이 정변을 일으켜 권력을 공고히 했다고 믿지만 타인에 의해 일어날 반정변의 가능성 앞에서는 한없이 무력한 존재일 뿐입니다. 역사 속의 동탁은 황제를 폐위시키고 조정을 유린하며 왕조의 몰락을 가속화했습니다. 만약 현재 베이징으로 진입하는 군대 중 일부가
장유샤나 류전리의 옛 부하이거나 그들의 명망에 감화된 세력이라면 시진핑이 구축한 공포의 성벽은 순식간에 무너질 수 있습니다. 장유샤는 베트남 전쟁을 겪으며 군 내부에서 실전 경험이 풍부한 장성들로부터 깊은 존경을 받아온 인물입니다. 그의 부하들은 중국 전역에 퍼져 있으며 그들은 단순히 명령에 따르는 기계가 아니라 장유샤라는 상징적 인물과 생사고락을 함께 해온 결사체입니다. 이들에게 수장인 장유샤의 몰락은 자신들의 몰락과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시진핑은 자신이 모든 것을 통제하고 있다고 착각하지만 실제로는 거대한 화약고 위에서 춤을 추고 있는 격입니다. 특무요원들을 동원해 장군들의 손에서 통신기기를 빼앗을 수는 있어도 그들의 가슴 속에 맺힌 분노와 복수심까지 빼앗을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이러한 강압적인 방식은 잠자고 있던 사자의 코털을 건드리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베이징 거리의 무거운 정적과 이따금씩 들려오는 군용 엔진의 굉음은 폭풍 전야의 긴장감을 더해줍니다. 한때는 국가를 지키는 방패였던 이들이 이제는 서로의 심장을 겨누는 칼날이 되어 베이징의 밤을 수놓고 있습니다. 고대 중국의 지혜는 가혹한 정치는 호랑이보다 무섭다고 가르쳤습니다. 시진핑이 선택한 특무 통치와 인인과관의 숙청은 군대를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국가의 근간을 갉아먹는 독이 되고 있습니다. 동탁의 진입이 한 왕조의 종말을 고했듯이 현재 베이징으로 몰려드는 군대와 그들을 바라보는 시민들의 불안한 시선은 공산당이라는 거대 함선이 빙산에 부딪히기 직전임을 암시합니다. 역사의 수레바퀴는 멈추지 않고 구르며 과거의 교훈을 망각한 지도자에게는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대가가 따르기 마련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베이징의 어느 골목에서는 제2의 동탁 혹은 제2의 하진이 역사의 전면에 등장할 준비를 마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 모든 소용돌이의 이면에는 베이징의 붉은 담장을 넘어 모스크바의 크렘린궁까지 뻗어있는 검은 손길이 존재합니다. 최근 입수된 첩보와 분석에 따르면 장유샤와 류전리의 몰락은 단순한 내부 권력 투쟁을 넘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깊숙한 개입이 있었다는 충격적인 정황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러시아의 정보기관인 연방보안국은 과거 국가보안위원회 시절부터 이어져 온 정교한 도청과 감시 기술을 동원해 중국 고위층의 움직임을 낱낱이 파악해왔습니다. 푸틴은 중국 내부에서 자신들에게 비우호적이거나 미국과 접촉하려는 경향이 있는 인물들을 선별해 시진핑에게 그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중국의 내정에 노골적으로 간섭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외부 세력의 개입은 중국의 주권을 침해하는 행위이자 권력자가 자신의 안위를 위해 외세를 끌어들여 충직한 장군들을 사지로 몰아넣는 비극적인 결과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이미 우리는 진강 전 외교부장과 이상복 전 국방부장의 실종 사건에서 러시아의 그림자를 목격한 바 있습니다. 특히 진강 부장의 경우 그가 미국 내 정보원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는 정보가 러시아 정보당국에 의해 포착되었고 푸틴은 특사를 파견해 시진핑에게 이 사실을 직접 고발했습니다. 이상복 부장 역시 러시아 방문 당시 전방위적인 감시와 도청을 당했으며 그 과정에서 그가 겉으로는 반미를 외치지만 실제로는 미국의 자녀와 자산을 두고 소통하고 있었다는 약점이 잡혔습니다. 러시아는 중국 내부에 친미적인 세력이 형성되어 미중 관계가 개선되는 것을 극도로 경계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중국은 서방에 맞서는 강력한 방패이자 동반자여야 하며 이를 위해 중국 지도부를 철저히 친러적인 인물들로만 채우려는 고도의 전략을 구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공작의 정점은 작년 러시아 카잔에서 열린 상하이 협력기구 정상회의에서 포착되었습니다. 당시 시진핑과 푸틴은 공식 일정을 벗어나 통역사만을 대동한 채 은밀한 밀담을 나누었습니다. 현장에 있던 목격자들은 두 정상의 표정이 극도로 비장했으며 통역사의 눈빛조차 무언가 거대한 음모를 실행하려는 듯 기묘하게 흔들렸다고 전합니다. 왕이 외교부장조차 그 대화의 내용을 듣지 못하도록 멀리 떨어져 있어야 했을 만큼 그 비밀 회담은 철저히 베일에 쌓여 있었습니다. 회담 직후 두 정상이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손을 맞잡았을 때 베이징에서는 이미 장유샤를 겨냥한 숙청의 시계가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푸틴은 자신의 권력 기반을 지키기 위해 시진핑의 정적이나 잠재적 위협 세력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시진핑으로부터 전략적 양보를 얻어내는 위험한 거래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장유샤 부주석이 몇 달 전 러시아를 방문했을 때 그에 대한 예우는 파격적이었으나 그 이면은 거대한 함정이었습니다. 러시아 정보국은 장유샤의 모든 대화와 동선을 추적했으며 심지어 유도 신문을 통해 그가 미국과의 관계 회복이 중국의 미래에 필요하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도록 유도했다는 증보가 있습니다. 장유샤가 러시아에서 돌아온 뒤 며칠간 공식 석상에서 자취를 감췄던 것은 단순히 휴식을 위해서가 아니라 러시아가 넘겨준 도청 자료를 바탕으로 한 시진핑의 추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일각에서는 푸틴이 장유샤를 러시아 현지에서 일시적으로 억류하며 시진핑과 협상을 벌였다는 설까지 나돌 정도로 러시아의 개입은 집요하고 치밀했습니다. 결국 시진핑은 자신의 권력을 공고히 하기 위해 수십 년간 국가를 위해 헌신해온 노장군들을 반역자로 몰아세우는 명분을 외부에서 빌려온 셈입니다. 장유샤와 류전리가 친미 세력이라는 낙인은 그들이 실제로 국가를 배신했기 때문이 아니라 푸틴의 눈에 가시 같은 존재였기 때문에 찍힌 것입니다. 시진핑은 러시아의 정보력을 빌려 내부의 쓴소리를 잠재우고 푸틴은 중국을 자신의 전략적 통제 아래 두는 상부상조의 악마적 계약이 성사된 것입니다. 이는 중국 인민과 군대의 이익을 대변해야 할 지도자가 자신의 자리를 보존하기 위해 외세와 결탁해 국가의 동량을 꺾어버린 명백한 배신 행위입니다. 진정한 애국자란 누구인가라는 질문 앞에 베이징의 정치는 침묵하고 있습니다. 베트남 전쟁의 포화 속에서 살아남아 군의 자존심을 지켜온 장유샤가 러시아 특무들의 공작에 의해 하루아침에 부패하고 무능한 정치범으로 몰락하는 현실은 오늘날 중국 정치가 얼마나 어둡고 차가운지를 극명하게 보여줍니다. 시진핑과 푸틴의 밀월 관계가 깊어질수록 중국의 군사적 자율성은 약화되고 있으며 이는 곧 전 세계적인 안보 지형에도 거대한 위협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역사는 언젠가 이 시기를 지도자가 자신의 안위를 위해 국가의 명예를 팔아치운 암흑기로 기록할 것입니다. 러시아의 검은 손길이 닿은 곳마다 피바람이 불고 있으며 그 바람의 끝이 어디를 향할지는 이제 베이징의 거리에 가득 찬 군대와 침묵하는 인민들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중국 전역에는 긴장감을 넘어선 비장한 기운이 감돌고 있습니다. 바로 해방군 반시진핑 장령들이 연서명한 것으로 알려진 고 전국민서라는 제목의 비밀 문서가 온라인을 통해 걷잡을 수 없이 퍼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2026년 1월 24일이라는 날짜가 선명하게 박힌 이 문서는 오늘을 역사의 암흑기로 규정하며 장유샤 상장과 류전리 상장에 대한 수사를 명백한 궁정정변이라고 명시했습니다. 이는 시진핑 독재 집단이 군 내부에 남아있는 마지막 양심과 원로 세력을 향해 피해 숙청을 시작했다는 선언과도 같습니다. 문서는 장유샤 장군이 개국 공신의 후예라는 점과 류전리 장군이 수많은 전투에서 세운 공훈을 상기시키며 이들이 반시진핑 파벌의 우두머리로 몰려 가택연금되고 가족들까지 연좌제로 고통받는 현실을 통탄하고 있습니다. 문서의 내용은 단순히 군 내부의 갈등을 넘어 사회 각계각층의 권기를 촉구하는 강렬한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군의 형제들이여, 이제 총성은 밖이 아닌 안을 향해 울리고 있다는 문구는 보는 이들의 가슴을 서늘하게 만듭니다. 오늘 장유샤와 류전리가 잡혀갔다면 내일은 바로 당신들의 차례가 될 것이라는 경고는 군인들의 생존 본능을 자극하고 있습니다. 문서는 과거 신해 혁명의 무창봉기가 2000년 제치 시대를 끝냈던 것처럼, 그리고 1976년 예제닝 원수 등이 결단력을 발휘해 문화 대혁명의 비극을 종결지었던 것처럼 이제 다시 한번 군대가 역사의 결정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탱크와 미사일, 그리고 베이징 주변의 전략적 요충지를 장악하고 있는 군인들에게 더 이상 침묵하지 말고 행동에 나설 것을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호소는 군대에만 머물지 않고 공장에서 쫓겨나고 임금이 체불된 노동자들, 그리고 토지를 강탈당하고 생존권을 위협받는 농민들에게까지 뻗어나갑니다. 996 근무 체제 속에서 미래를 잃어버린 청년 학생들에게는 세뇌에서 벗어나 자유와 민주를 위해 교문을 나서라고 촉구합니다. 해외에 있는 교포들에게는 진실을 전파하고 변화를 위한 자금을 모아달라는 구체적인 요청도 잊지 않았습니다. 2026년 병오년이 붉은 말과 붉은 양의 해로서 큰 변화가 있을 것이라는 고대의 예언까지 인용하며 지금이 바로 천시와 지리, 그리고 인화가 합쳐진 혁명의 적기임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서의 확산은 시진핑 정권이 가장 두려워하는 인민과 군대의 결합을 가시화하고 있습니다. 이와 동시에 베이징 시내에서는 극히 이례적인 현상들이 목격되고 있습니다. 도시 전체가 아닌 동성구와 서성구 등 특정 지역에서 간헐적으로 전력이 차단되는 사태가 발생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민들은 밤마다 약 45분씩 번갈아가며 전기가 나가는 이 기묘한 상황을 이란의 순간이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이는 과거 이란 정권이 대규모 시위를 진압하기 위해 전기와 인터넷을 차단하고 학살을 자행했던 수법을 연상시킵니다. 시진핑 정권이 특정 구역에서 감지된 이상 징후를 차단하거나 혹은 스스로의 공포에 질려 선제적인 통제 조치를 시험하고 있다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어둠 속에서 움직이는 군용 차량의 엔진 소리와 간헐적인 정전은 베이징 시민들에게 일상적인 평화가 끝났음을 알리는 신호탄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중국의 온라인상에서 장유샤와 관련된 기사의 댓글창은 철저히 봉쇄되었습니다. 하지만 침묵 속에서도 민심의 흐름은 명확합니다. 사람들은 은유와 암호를 동원해 인표 사건과 천경사변을 언급하며 현재의 상황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홍수전이 군사적 실권자였던 양수청을 살해하며 태평천국의 몰락을 자초했던 천경사변처럼 시진핑의 이번 숙청 역시 공산당 체제의 동력을 상실케 하는 자충수가 될 것이라는 예측입니다. 마오쩌둥 시대의 권력 구도를 흔들었던 인표 사건이 문혁의 광기를 끝내는 전환점이 되었듯 이번 장유샤의 몰락 역시 시진핑 1인 독재의 종말을 알리는 서막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제 분홍색 전사라고 불리던 이들조차 당을 지키는 것과 1인을 지키는 것 사이에서 등을 돌리고 있으며 인터넷에 떠도는 지지글들은 감옥에 갇힌 죄수들이나 기계적인 보세, 의한 가짜 여론임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는 누가 진정으로 국가를 위하고 누가 자신의 권력만을 탐하는지 목격하고 있습니다. 장유샤와 류전리에게 씌워진 정치적 죄명들은 사실 거울에 비친 시진핑 일가의 모습입니다. 장유샤가 친미적이고 민주적인 세계를 향한 열망을 품었다는 점이 죄가 된다면 시진핑이 자신의 권력을 위해 푸틴과 결탁하고 외세를 끌어들여 국가의 장성들을 해친 행위는 판국죄에 해당할 것입니다. 부패 척결이라는 허울 좋은 명분 아래 행해지는 이 잔인한 연극의 막이 내릴 때 역사는 누가 정의의 편이었는지 명확히 기록할 것입니다. 공포로 세워진 성벽은 결코 영원할 수 없습니다. 베이징의 밤을 가로지르는 군대의 행렬과 정전된 도심의 정적 속에서 새로운 시대의 맥박이 뛰고 있습니다. 인민이 진정한 영웅이며 군민이 하나가 될 때 그 어떤 독재의 칼날도 꺾을 수 있다는 진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2026년의 이 격동적인 기록은 단순히 한 권력자의 몰락을 넘어 중국이라는 거대한 대륙이 진정한 자유와 신생을 향해 나아가는 고통스러운 산고의 과정으로 기억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침묵을 깨고 일어나는 이들의 발자취를 끝까지 지켜보며 정의가 승리하는 역사의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